어, 먼저 이제 우리들이 함께하는 증문즉서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도 사람들은 즉 이거 잘 못 내는데 정문적설 그런 발음이 편한데 이제 이렇게 분위기 풀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들이 공통적인 게 각자의 삶도 있고 또 그런데 각자의 삶이 이 전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세상이 좋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고 나라가 훌륭하다고 모든 사람의 삶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회와 나라가 국가가 훌륭할수록 우리들 각자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훌륭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도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라는 철학자가 벌써 한 500년 전에 고민했던 게 그거죠. 훌륭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가 훌륭해야 된다. 그럼 국가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국가가 훌륭하려면 시민이 훌륭해야 된다. 훌륭한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훌륭한 시민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국가는 더 훌륭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이제 우리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이런 내용들이 다 그거하고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내 삶도 훌륭하고 또 이 훌륭한 삶을 좀 더 훌륭한 공동체 안에서 펼쳐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이 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참 되게 깝깝해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어떤 뜻을 모으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근데 물론 이제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모아서 의견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면 조금씩은 그래도 세상이 움직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보이면, 지금 당장 변화가 느려도 괜찮은데 지금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들 좀 마음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길이 별로 안 막혔는데 올 때 고속도로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있을 때 있죠. 차가 많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삼거리 부근 7km 정체 이렇게 전광판에 떠요. 특별히 밀릴 이유도 없는데 차가 많아서 앞에 누가 저속으로 차를 몰아서 또는 접촉사고가 하나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무단히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지나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또 풀렸다 싶어서 가다 보면 또 정체가 있고요. 역사도 그런 거 아닌가. 때로는 병목 구간이 생기거나 소위 트래픽 잼,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몰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앞으로 가다 보면 또 확 뚫려서 확 가는 때도 있고요. 지금이 좀 진도가 안 나가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이제 막혀서 안 나가는데 짜증을 내고 막 앞차 들이받고 불 번쩍번쩍 해봤자 사실 바뀔 게 별로 없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밀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음악을 좀 크게 틀죠. 최근에 조관우 씨가 싱글 앨범 냈다고 저한테 하나 보내줬던데,
예, 그런 거 하나 딱 집어넣고 이렇게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성자가 있으면 옛날 얘기 좀 하거나 뭐 그런 고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졸음 쉼터 같은 데 차 세워놓고 한숨 잔다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라면을 하나 사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막 밀고 가봐야 접촉사고 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신경질 내면서 딴 거 안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좀 미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는 저는 우리 모임, 오늘 모임도 사실 여기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얼굴 보는 거죠. 그죠? 얼굴 보는 거고, 마음을 나누는 거고, 길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게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임 같은 것은, 이런 것을 짧게 보면, 이제 11월 30일 날 저녁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길을 나누고, 그리고 약간의 위안을 또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갖고 나가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때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뭔가를 표관하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갖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또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밝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시간 가다 보면 다 같이 뭐 하러 나가야 되는 시간도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장소가 구미인데요. 구미는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앞으로도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몹시 특별한 뜻이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이야기든 그냥 여기 좁은 공간이니까 막 일어서서 무슨 마이크 있으면 쓰시고, 예, 누가 문을 열어주시죠. 예, 드디어 하이에나님. 역시 돌파력은 하이에나님이 제가 10년 넘게 관찰한 결과. 사실 요즘에 그 4대 종단에서 박근혜 사퇴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들이 아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도 좀 생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향후 전국의 흐름, 그래서 내일 답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정치 생활 정치를 해왔는데, 아마도 점점 더 이런 어떤 거센 요구들이 좀 더 세지고 그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제 4대 종단인데 4대 종단이 한 건 아니고 4대 종단에 속해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그 종단들에 있는 그런 성직자 종교인들이나 또는 그 종단과 관련된 신도들, 신도인 시민들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것이 옳은 목소리일 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게 있는데요. 대학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누구 학생 하나가 찾아가서
학생처장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 과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가서 서명 받아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얘기가 대표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 문제를 따져야 될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일리가 있어. 다 옳지는 않아도 이런 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다 옳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우리 학생이 하는 말이 이런저런 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다른 이 보직 선생님 교수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그러고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또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자네도 그러면 친구들하고 혼자만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네도 얘기 좀 듣고 오고 나도 좀 상의해보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약속 잡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누가 얘기한다고 야 니하고 의견 똑같은 사람 몇 명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미처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했을 때는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종단의 여러 이제 이 성직자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낸 의견, 그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런 거에서 좀 경청하고 이제 혹시라도 정부가 고쳐야 될 것, 대통령이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뭐 사퇴는 못 하겠지만 뭐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의견 표명 단계니까요. 그럼 하이에나님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상치 않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죠? 예,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가톨릭이나 이제 개신교나 조계종이나 또는 원불교나 이런 데에서 다른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각각의 종단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얘기를 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신도들도 나름 또 시민들이니까 또 자기 종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의논들 할 거고요. 이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의견 형성의 한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이해훈 새누리당 전 의원이죠. 지금은 의원이 아니죠. 배지를 달면 좀 귀가 막히는 것 같고요. 귀를 닫는 것 같고 배지를 안 단 사람들이 그래도 귀를 좀 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특하게 이제 뭐 사퇴 주장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뭐 무슨 이야기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런 의견 들어서 참고할 게 있으면 하면 되지.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배척하고 이런 거는 옳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새누리당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으니까 이 모두가 다 의견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좀 괴로울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누가 욕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쵸? 기분 안 좋은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저분들이 왜 저러나? 그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 여론이 몇 프로냐는 거 따지지 말고요. 대통령 사퇴하라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뭐 사퇴하라가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지 않죠. 대통령 사퇴하게 되면 선거 또 새로 해야 되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잘해주기를 바라지 대통령 물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놓고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정부의 행정이나 정치인들의 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의견을 전반적으로 살피긴 살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이쪽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 뽑아요? ARS 전화 한 대 갖다 놓고 ARS 조사기계 하나 갖다 놓고 매사에 거기 물어다가 하죠.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걸로는
잘 가릴 수 없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에 의존해서만 결정할 수 없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 현재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를 예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자세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이 모두가 앞으로도 더 넓게 더 깊게 진행될 국민들의 의사표시 개별적 집단적 의사표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 표명 그것들 사이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들을 앞둔 그런 이야기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우리들 자신도 자기가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의견 표명할 수 있죠. 있고 또 그와는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서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또 내 주장하고 되게 우리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때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는 딴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트위터 접속해서 쓸까 말까 하다가 내일 쓰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한 보름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도 좀 그냥 참고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예단을 갖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들 각자가 많이 듣고 많이 다른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열받아가지고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가고 싶죠, 그죠? 가고 싶은데 딴 분들이 가게 좀 놔두자고요. 시민광장은 그동안에 많이 다녔으니까 그죠? 이게 너무 우리가 막 나서서 막 하는 것도 그게 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1954년 월드컵 스위스 월드컵 때 처음 우리 국대가 월드컵을 나갔고요. 그 다음 관계 1900 몇 년도야 그게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여튼 마지막 경기를 잠실 축구장인가 뭐 어디서 했는데 드디어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중계방송보다 막 좋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에이 하고 말았어요. 왜냐 미리 다 정부에서 축구협회하고 가수들 대기시키고 해놨다가 경기 끝나자마자 그때 정수라 씨인가 누가 가수가 막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서 막 대한민국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좋아하려다가 아씨 김이 빠져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개하고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절박성을 느낄 때는 충분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 같은 데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시민광장도 굳이 지금 깃발 들고 꼭 나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딴 분들이 좀 하시게요.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그때도 그랬고 5년 전까지도 그랬고 최근 5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딴 분들이 좀 하시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같이 힘보태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나간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게시판에 보니까 밀라님이 글 올려놓으셨던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이따 해요. 뭐 그런 취지로 올리셨던데 그걸 꼭 맞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 뒤쪽에. 예, 의정부광장 언론개방. 천천히 하세요. 마이크 갑니다. 의정부광장 언론개방입니다. 청감님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평소에 그런 언제 내가 행복했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예 근데 이제 하나 확실히 꼽는 거는 제대하던 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최고로 행복했던 날 군에서 제대하던 날 군생활이 하도 괴로웠기 때문에 진짜 제대를 시켜줄까 이거조차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그 군에서 전역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보안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제일 짜릿했던 날 같아요. 행복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던 날도 되게 좋았어요. 2002년 12월 19일이요. 여기까지 두 개를 말하면 저희 집사람이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그 둘과 어울려서 결혼한 날 이제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두 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비교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 언제였나 이거를 5개 정도 이렇게 꼽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순간들을 재현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죠. 군에서 제대하던 날 이런 건 재현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 해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군에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꾸는 최악의 악몽이 군에 다시 가는 꿈이거든요. 요즘도 가끔 꿔요. 미치겠더라고요. 분명히 이등병 달고 훈련소에 가 있는데 제 원래 군번하고 전역 일자, 입대 일자 이것까지 다 꿈속에서 기억하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등병 달고 군대를 가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꿈속에서 고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너 내 군번이 뭔지 알아? 1310, 1775야, 3775야. 내가 1980년 9월 4일 논산군번이야. 이렇게 꿈속에 싸우는 거예요. 또 군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재현하고 싶지 않고요. 또 결혼식 날 이런 것도 재현하면 뭐 재현해서 나쁠 거야 없지만 뭐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결혼을 2번, 3번 결혼식을 하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살다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나름 그런 것 같고 2002년 12월 19일 그런 거는 재현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중에 재현할 수가 있고 재현하고 싶은 확실하게 다시 해보는 게 좋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또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함께 말씀드려요. 다음, 장사람 마이크 앞으로 주세요. 농광장의 장사람입니다. 저희 시민광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개인의 시민의 주식된 힘의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모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회원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남님의 어떤 인계은퇴가 연관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많은 좀 가슴속에 담아있던 희망들 이게 지금 많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광 이렇게 소중한 개인 시민 주식들 힘의 어떤 소중한 우리 공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 회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거를 최만님 좀 이렇게 시민광장의 어떤 진로 관련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총회 자리에서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만님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내년 계획이라든가 같이 좀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노원광장이시니까 노원광장에는 유망한 대통령 후보가 둘이나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행복하시겠어요. 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 이제 노원이 아니니까요. 노원구에 예, 두 분이나 아주 대통령 후보감이 예, 있으니까. 근데 시민광장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노사모도 있었고, 또 우리 시민광장도 있고, 또 박사모도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의원님 거긴 뭐죠? 문풍지대도 있고, 또 정봉주 씨, 예, 미권스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 시민광장이 분위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규모가 작아져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좀 균질적이고 내부에 다툼이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는 다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툼이 어떤 문제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예의를 아주 잘 지키면서 이제 품격 있게 이렇게 다투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이 우리가 회원수는 많지 않아도 사람 있는 곳에 다툼이 있죠. 근데 이제 뭘로 다투냐 이거는 한계가 없는 거고요. 뭘로 다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다투냐 이런 건데, 서로 간의 예의와 품격을 지키면서 다투면 다툼의 대상도 좀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도저히 품격 있게 다툴 수 없는 문제 같은 것은 안 다투게 되거든요. 예의와 품격을 지키다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정치를 그만뒀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치인 팬클럽,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팬클럽이었는데, 지금은 팬클럽은 팬클럽인데, 이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팬클럽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과거에 정치인일 때 만들어졌던 팬클럽. 이게 아주 특이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예가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했지 이걸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만약 우리 시민광장이 각 지역 모임은 오프라인에서 워낙에 그동안에 이제 면들이 익어가지고 서로 뭐 숟가락 개수까지 알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술버릇도 서로 다 알고 이런 관계라 때로는 커플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대구 광장도 보니까 혜태님하고 고양이님하고 뭐 1월달에 혼인하신다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대여섯 쌍 정도 시민광장 자체에서 이렇게 종례혼, 전문용어로 엔도가미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걸 하시고 해서 서로 이제 끈끈한 그런 인간관계가 한 10여 년 이상 오래된 분들은 돼 있어서 시민광장 없어져도 술 먹으러 만나는 거는 몇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없앨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다만 이제 CMS 회원이 되어서 매월 10,000원씩 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시민광장이 이제 그 전에 제가 정치를 할 때 같으면 이제 제가 원회에 있고 이럴 때는 시민광장에 회비를 내어서 거의 간접적으로 정치하는 저를 뒷받침하는 그런 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일종의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10,000원씩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내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로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앞으로 잘 회원들끼리 상의를 하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맺어진 인간관계라 이 모임을 없앤다고 해도 없어질 네트워크가 아닌데 굳이 없앨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 팬클럽이었는데 정치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 모임이 무엇으로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뭘 뜻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광장은 제 행보에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정계 은퇴해놓고 왜 자꾸 정치 이야기 하냐고 뭐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말죠. 헌법이 나한테 준 권리인데 내가 정치를 하건 안 하건 직업으로 내가 내 의견 말하는데 뭔 잔소리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마는데, 저는 약간 이제는 그동안의 강연이 이제 정치할 때는 주로 정치혁신, 국가를 더 바람직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 이제는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실제적인 도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써서 그걸 판매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책을 15,000원 내고 이렇게 사서 보는 게 삶에서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위에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는 중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지금 집행부하고 신임 집행부 되실 분들하고 한번 만났는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냥 저보고 강남 논술학원에 나오면 돈을 되게 많이 받는 논술 강사가 될 거래요. 예, 진짜. 제가 입시철에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 지원하는 수시, 지망생들 논술 지도를 하면 꽤 돈을 많이 받고 지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료에 제 책에서 인용한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 강의를 들으려면 강남에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에 프로그램이 한 달짜리 이런 게 몇백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특급 호텔에서 숙소를 정하고 아침 저녁 셔틀로 학원으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한 10시부터 저녁에 한 9시까지 이렇게 학원에서 논술 지도를 해주는데 수백만 원을 받더라고요. 한 달에 30일 동안이요. 근데 그 부모가 돈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터넷 강의 말고는 오프라인에서 그거 받지 못하는 학생이 되게 많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논술 특강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해 봤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서울에서 먼데요. 서울에서 좀 가까운 데는 그래도 또 좀 나은데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 논술 특강 같은 거를 좀 가끔 하면 일종의 재능 기부로서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시민광장 회원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로 시민광장 회원만이 자녀들을 동반해서 와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막 시민광장 회원가입을 할 거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인데 그거를 울타리를 쳐놓고 시민광장 회원 아니면 그건 지식을 나누는 좋은 일인데 그걸 폐쇄하면 될까요? 그런 문제도 좀 나왔고요. 그러면 뭐 시민광장 회원이 아는 사람은 와도 된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것은 시민광장에 꼭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 뭐 그래도 시민광장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광장 같은 데에서 학생들을 위한 논술 특강 같은 거를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용될 때 재능기부식으로 이렇게 다니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는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이 되게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 뭐 어느 학원에 입시 설명회에는 막 1,500명, 3,000명씩 오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논술 특강 간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좀 오긴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하면 제가 무슨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에 비하면
그게 뭐 한 2시간 논술 특강에서 얼마나 도움될지 몰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제가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서 몇 명이 되었든 서울에 강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약간의 격려와 그런 거라도 된다면 또 그것도 보람 있는 일 아닐까? 앉아가지고 요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특강을 하면 시민광장, 지역광장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회원들이 그런 특강을 준비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린 과거에 정치활동을 했던 조직인데 갑자기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 특강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복잡해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시민광장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모임으로서 추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도 의미가 있고 한다 이러면 수성구 말고 딴 구에 가서 하면 그래도 수성구 학생들이 많이 올까요? 많이 올것 같아요. 그래요? 수방님이 논술 강의하시는 거 대기업에서 해버리는 소수 강의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평소에 뭐 논술학원 다니고 뭐 학교 선생님 지도받고 이런 건 다 좋고 제가 하려는 거는 학생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글을 잘 쓰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내용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비슷한 거예요. 추자도 아시죠? 제주도 가는 길에 있는 거. 추자도에 제가 가봤더니 추자도는 최영장군인가? 기억이 어렵고 최영장군을 모신 사당이 여러 군데 있대요. 그래서 왜 추자도에 최영장군 사당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영장군이 외구 톱을 하러 그 남해로 오셨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피항을 글로 했대요. 추자도로. 그리고 이제 최영장군이 추자도에 피항을 해서 보니까 추자도에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질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니까 이제 민사작전을 했나 봐요. 거기서 요새 말로 농사 짓는 법도 기술 지도를 해주고, 왜냐하면 병사들 중에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병사들 중에서는 고기 잘 잡는 병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짜고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 장기간 피항에 있으면서 그걸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 그거 제가 들은 바로 그래요. 제가 문헌에서 본 건 아니고 추자도 분들에게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게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그 최영 장군이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지금도 최영 장군 뭐라고 그러나 영정이 아니고 하여튼 초상화 같은 걸 모셔놓은 사당들이 있대요, 민간에. 제가 최영 장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물 짜는 법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게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잡는다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일종의 기술 지도를 해주는 거고, 그거를 잘 익힌 학생들은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 더 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들 밥그릇을 제가 넘보면 안 되죠. 예, 그런 거고, 예, 그런 거라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못마땅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누가 싫어하면 또 안 좋으니까 싫어하는 사람 없도록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많이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예, 지금 제가 한국 현대사 책 작업을 하고 있고 246분을 쓰느라고 한 석 달 정도 중단하는 바람에 진도가 좀 덜 나가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1주년에 헌정하려고 2월 25일 날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도가. 그래서
내년 봄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제가 지금은 강연을 거의 안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시국 강연 다니는 것보다 논술 특강 다니는 게 더 시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나? 시골에. 예, 그냥 아이디어예요. 정말을 전도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는 그게 예, 돈 안 받으면 괜찮아요. 예, 본말 전도 안 됩니다. 일종의 재능 기부로 보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공부를 좀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만 싹 모아서 논술 특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이렇게 하여튼 뭐 시민광장 회원만 올 수 있는 걸 하든가, 아니면 시민광장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해서 누구든 올 수 있는 강좌를 하든가, 하여튼 그건 좀 고민해 볼게요. 예, 제가 새 집행방법 좀 상의해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예. 사실 지금 우리 천만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생각했던 게 우리가 시민광장 가입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그냥 늙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세대 연결도 안 되고. 그래 저는 원래 생각했던 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일종의 관례 의식을 하는 것처럼 천만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는. 근데 지금 그런 게 관례 그러면 좀 어색하고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논술 특강 같이 좀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유명한 사람 만나게 해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왜 시민광장에 가입하고 활동했는지 아버지하고의 약간 연결, 아이들하고 우리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도 있고 하고, 또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관례라는 의식이 없어졌지만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좀 어른 대우를 해주는, 아이들한테 어른 대우를 해주고 시민으로서 배우는 걸, 이런 거를 좀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천만님이 좀 가르쳐주고, 이런 날로, 일종의 관례 의식이 있든지 논술 특강이 됐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날짜도 좀 의미 있는 날짜로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자기 자녀들, 내년에는 바로 맨날 몇 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에서 성인 돼가는 아이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몇 살이 되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천만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도 약간 퍼포먼스가 그냥 논술 특강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선식, 이런 식으로 시민광장에 사업 너무 키우지 맙시다. 시민광장에 새로운,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이해받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해받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얘기는 아니지. 천만님이 방금 그 논술 특강을 해주시는 대상을 시민광장에 자녀들이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한정한다고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네. 다른 학생을 하나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드린다든가. 예. 그리고요, 진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기 얼마 전부터 손가락에 안 보이던 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몇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요? 공개적인 곳에서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궁금해요. 예, 제가 혼인한 지가 25년이 됐어요.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은혼식이라고 그런다고. 그 제가 작년이 25년인 줄 알고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은혼식 선물 이렇게 쳐보니까 이제 백금 반지나 은 반지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은혼식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가을에 지났는데 이제 이미 25년이 이제 거기 저 25년인데 뭐 반지를 은은 자꾸 녹이 슬어서 검해지니까 백금으로 그랬더니 내년이거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꼽아보니까 1년 후인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둘이서 커플링 하나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은은 잘 안 닦으면 거뭇거뭇해진다 그래서 백금으로 했는데 저는 백금은 좀 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금이나 금이나 값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요? 하여튼 화이트 골드도 골드래요. 그래서 값이 똑같대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인조 다이아 여기 하나 바뀐 걸로 했고요. 이거 큐빅이라 그러나? 예. 저희 집사람은 조그만 게 더 많이 바뀐 걸로 했습니다. 이뻐요? 저 임자 있는 몸이에요. 예. 예, 먼저 하세요. 예. 마이크 들고 있는 김에 질문 좀 드려도 되겠어요? 네. 저는 금호공과 대학교 학생인데요. 지금 대학생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답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부산 당장의 주성호입니다. 천맘님이 직업으로서 정치를 떠나신다고 하셨는데요. 직업으로서는 떠났지만은 당원으로서 정치를 떠나지도 않았고 작가로서 정치를 떠나지 않았고 평소 또 말씀하시는 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치를 벗어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업 정치가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공직선거를 통해서 다시 재신임 받고 공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평소 천맘님도 강의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맘님께서 국회의원 2선도 하셨고 대선 후보로도 나오셨고 그러면 결국 공직으로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 내지는 대통령 선거 정도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2008년에도 대부분 수성구 내려갔고 그 뒤에 많이 도지사 선거 때도 저희가 도와보고 이랬는데 직업으로서 정치를 떠났다는 말은 공직선거에 안 나오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가령 세월이 좋아지가지고 2017년이 되기 전에 뭐 세상이 다시 바뀐다든지 아니면 2017년이나 2016년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그 공직선거가 아닌 다른 공직자로서 물론 청문회 과정은 그칠지는 모르겠는데 뭐 총리나 다시 부총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시는 것까지도 전부 뭐 다음 평생에서나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조차도 완전 배시하지 않았는지 물론 저 개인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맘님이 직업으로 정치를 떠났다 하지만은 떠났다고 아주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직업으로 정치는 떠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정치를 떠난 유시민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은 이제 지명직 공직자로서 선출이 아니고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청문회를 가더라도 한다면 그것까지 거부하실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예. 뭐 혹시 뭐 문재인 의원님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요아무개 총리시킨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제가 아마 청문회를 통과 못할 거예요. 그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요. 그게 이제 국무총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행정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뭐 2017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뭐 저를 국무총리로 지명해서 그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과반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생각해봤자 그거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이렇게 국가에서 봉급받는 일은 이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유일하게 그래도 혹시라도 그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딱 하나 있긴 한데요. 예? 아, 예. 국정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 않나요? 없나? 그냥 청문회만 하죠. 예, 뭐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혹시라도 공직으로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딱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는 이제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샤프한 글도 이제 쓸 능력이 없어지고 이제 시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고 그렇게 되면 독일 대사 같은 거는 할 수 있겠다. 제가 젊었을 때 거기 유학했던 곳이기 때문에 독일어는 아직도 좀 할 수 있고 물론 뭐 영어만 해도 되지만 영어가 신통찮지만 독일어는 하니까 어디 대사 나간다면 독일 대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하려고 그러냐? 가서 그 외모고시 쳐서 학교 간 젊은 외교관들이 밴 몰고 가방 들고 그 국회의원들 뭐 무슨 모시고 호텔에 데려다주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교민들의 안전과 교민들의 행복과 교민들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챙기는데 우리 외교 일꾼들이 좀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대사도 참 보람있는 직업일 수 있겠다. 또 독일도요, 우리나라도 외국 대사가 와서 한국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예능 같은 데 나오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죠? 사유리나 또 누구예요? 하일 씨나 이런 사람들 한뚝배기 하실래?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현지 대사가 현지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 독일 대사 나가서 독일 텔레비 예능 프로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민영방송 쪽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나가서 제가 마인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마인츠 사투리로 좀 하고 거기도 사투리 다 있거든요. 그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공직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공직은 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봉급받는 일은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런 거고요. 그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직업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로워요. 그 정부미를 먹으면요 모든 사람의 과의 관계에서 을이거든요. 을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갑처럼 행동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고요. 실제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일을 딱 맡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을이에요. 그게 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 참 소신대로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갑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한 10년 동안 해봤는데 또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나도 갑으로서 나의 개성 있는 주장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은퇴한 건데 또 공직하겠다.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당당하게 하기 어려운 점도 좀 있고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할 수 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국무총리 뭐 이런 거는 저 아니라도 잘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에 글 쓰는 거는 거기는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좀 혹시 실망하실지 몰라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요 가운데 마이크 좀 주십시오. 대전 광장의 장영구입니다.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연락 만나는 김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계속 대통령 하야 첫 번째 때를 지금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 당선 부여나 투개표 부정선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로 나와서 지금까지 20, 아웃차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이 실효성의 문제를 저는 가장 중시하기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님 보시기에 혹시 향후에 특별검사제도가 또 도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가지고 현 대통령 박근혜가 물러날 확률은 혹시 얼마나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대선 무효 소송은 이미 이제 끝났죠.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제 이미 기제기되어 있는 무효 소송이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계속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대로 가는데 그때 제기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알았고 또는 심지어 요청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무효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효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컴퓨터 조작 의혹이라든가 전자개표기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제기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다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오류가 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무효를 법원이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은 실효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0%입니다. 0%. 그럴 수 있는 분이면 이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럴 수 있는 만큼의 책임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나 모르게 국가기관이 개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참 국민들 뵙기에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해 봤는데 뭐 대통령직을 사임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책임성 있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의 그런 진상을 완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완수하는 것이 저를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이제 내가 책임 있으면 내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책임감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취임 이후에 이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문제, 뭐 김무성 의원 등등의 대화록 유출 범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시 안 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다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책임을 느끼고 직을 내놓는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선거본부 사무실 중에 하나를
몰래 들어가서 서류를 훔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공화당 쪽에서, 닉슨 쪽에서. 그랬는데 닉슨은 몰랐는데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이거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도 도덕적 책임을 느껴서 사임한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탄핵 직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당할 게 뻔하니까 사임한 거거든요. 닉슨 대통령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거짓말이나 등등에 대해서 진짜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에 직면한 연방 대통령의 정치 행위였지, 어떤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와 같은 조건이 된다면 사임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얘기는 미국은 같은 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불법행위나 심각한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의원들이 독립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집권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핵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그럼 탄핵하려면 민주당 전원이 단결하고, 그리고 80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나서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각한 거짓말, 심지어는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대선 과정에서, 뭐 제가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물증이 어떤 것이 나타났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나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책임의식도 못 느끼고, 그리고 국회가 합당한 헌법적 권한에 의거해서 이제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 하자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그 사임할 만한 사람을 뽑았다면 이토록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참 뭐라고 평해야 될지 모르겠던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 속이 많이 상하시죠. 21세기에 OECD 회원국이고 세계 10대 무역국가이고 국민소득 24,000불이 된다는 이 IT 선진국, 한류, K-POP,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제 기억에 그래요. 대화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세요. 외국 정상을 만나서 하는 의전적 대화만 좋아하세요. 제가 정책에 무능하고, 그리고 힘으로 고안통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의전에 매우 능한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무섭다, 걱정된다, 제가 대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불행하게도 제가 본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형국이고, 제가 20대 때, 20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박통 1세한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집단이다.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 국론 통일이 국시였어요. 하여튼,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국론 통일을 저해하는 불순한 무리들,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학생운동할 때 들었는데, 이제 2세 박통한테 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뭐 저보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뭐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저보고는 말을 안 했겠지만, 뭐 신부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기분 안 좋으시죠? 기분 안 좋아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거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글을 안 쓰지만 트위터에 그렇게 올리려다 말았어요. 무슨 방법으로 용납 안 할 건데? 무슨 방법으로 용납 안 할 건데요? 자기 아버지 박통 1세처럼 밤중에 잡아다가 지하실에 거꾸로 매달 거예요? 물고문 할 거예요? 전기고문 할 거예요? 2달씩 불법 감금해놓고 증거 조작해서 무슨
시킨 대로 하는 군사법정에 데려다 놓고 사형 선고할 거예요? 무슨 수단이 있어서 용납 안 할 건데요? 사람들이 자기 의견 표명하는 거를. 끼카서 하는 게, 뭐 JTBC 9시 뉴스에 뭐 공정보도 했다고, 편파방송이라고 중징계한다 그러고, 그런 뭐 무슨 우익단체 시켜서 고소고발해가지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의구현 사재단 수사한다 그러고, 고작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법원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 내려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비록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 수의 국민들이 자기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용납 안 할 건데? 무슨 방법으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한테 대드는 사람들은 밥줄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밥줄도 잘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정권 아래에서 밥줄이 끊기거나 밥그릇이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지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도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팔 흔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상호 기자 뭐 그렇게 MB 대통령이 탄압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다 승소했잖아요. 물론 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허물지 못해요.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방해는 하지만. 검찰이 최동욱 총장 뭐 관련된 그 모자의 가족기록부를 검색한 걸 전수조사하고 있대잖아요. 검찰이 왜 그러겠어요? 국정원이 검찰 총수를 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검찰 조직이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식이 맞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비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검찰 총수를 날려버린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검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에 관한 최선을 다해서 과학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도 무소불위의 그런 형편없는 조직이죠. 그렇지만 그런 조직조차도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낄 때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검찰의 권력 독점을 어떻게 또 견제와 균형으로 바꿔낼 거냐는 별개의 이슈고요. 지금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싸움이 볼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총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못 무너뜨려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자기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선거제도를 없애고 사법부의 독립을 폐지하고, 그죠? 그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무조건 통법부로 만들고 이 정도 해야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다만 이 민주공화국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적 행태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민주주의적 구조 위에서 독재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구조와 행태 사이에 마찰 때문에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 놓고 누구 보고 뭐 국론을 분열시킨대요. 자기가 다 시켜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론 분열을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용납을 무슨 방법으로 안 할 건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적 구조, 이것을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저는 국민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높은 것이 헌법이에요. 독일 3인당 강령, 제가 개혁국민정당 만들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해가지고 사실은 강령을 제가 다 썼거든요. 그때 온라인에 공지해서 교정도 많이 받고 그래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그 독일 3인당 강령에 보면 우리 3인주의자들은 법률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한다. 그리고 옳지 않은 법률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투쟁하는 동안에 준수한다.
그러나 언제나 법률을 준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준수보다 더 높은 가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당 강령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취지가.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자의 태도거든요.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지킨다. 옳지 않은 법률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이 법률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위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1987년 6월 민주항쟁 길거리에서 도로교통법 다 무시하고 투쟁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는 뭐 무슨 폭발물 뭐에 관한 소방법 이런 거 다 위반되는 거예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리 시위를 규제하는 모든 법을 다 어기면서 국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서 민주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어긴 거거든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이기니까 정당해지잖아요. 구속자 다 석방되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이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법이 주인이 아니고 인민이, 이 인민이 얘기하면 조선일보에 또 인민이라고 그랬다가 민중이 또는 시민이 또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해치는 식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면, 예, 그거는 저는 저항권도 정당하다고 봐요. 예,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론 분열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 내면의 신념이니까 그거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나 how? 어떻게? 귀하가 어떤 방식으로 용납하지 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용납하지 않을지를 보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으로서. 예. 그리고 그때가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고 지키는 모임을 하는 단계에서 뭔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절대절명의 요구에 직면하는 상황이 될 걸로 봐요. 예, 어디 나가시고 싶으면요, 지금도 시민광장 깃발 들지 말고요, 그냥 나가세요. 노란 옷도 입지 마시고요. 옛날에 촛불 집회 할 때도 그렇게 잘 했잖아요. 그렇게 노란 옷 안 입고 나가도 이명박이 친노가 하는 거라고 해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예, 지금 그냥 빨간 옷 입고 나가세요. 그 새누리당 지지자도 촛불 집회에 참가하다. 그렇게. 예. 로고는 안 새기셔도 돼요. 예.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졌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지켜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특검 특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천만님이 보시기에 설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특검을 하면 지금 특검법이 이제 야당이 추천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방식으로 되어 있죠, 특검법이. 예, 그러면 좋은 특검 검사를 임명을 해서 하면 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댓글 사건은 특검을 해도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화록 유출에 관한 건 정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대화록 유출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충돌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댓글 이런 것들은 이미 국정원과 이 검찰이 감정 싸움을 벌이는 단계에 와 있어요. 서로 간에 명예가 걸린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에서 둘이 결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대화록 유출건은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공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가 어떤 동기를,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할 만한 모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거는 대화록 관련이에요. 대화록 유출 범죄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미 팩트가 다 나와 있고, 뭐 통화 추적하고 동선 추적하고 지금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돼 있냐 하면, 저희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낚시를 갈 때요, 제가. 장관 시절에도 낚시를 가끔 갔거든요. 주말에. 그때는 하이패스를 안 써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요. 신용카드를 안 써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간지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네, 휴대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하이패스 카드, 이 네 가지를 놓고 가면 사후에 추적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적하고요. 네 개를 다 쓰고 다니면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완벽하게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무위원 할 때 사적인 일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다니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끔 그렇게 했었는데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더라. 예. 김무성 씨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대화록 유출 범죄와 트ren용 씨 관련돼 있을 걸로 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방식으로 추적하면 그거 누구하고 전화 통화했고 그거 다 나옵니다. 누구 만나서 밥 먹었고 이거요. 그래서 검찰이 그 정도 기법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전부 다 서로 부정하는 이거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대화록 유출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분야이고, 저는 민주당이 뭐 너무 버거우면 야당이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문제는 일단 검찰 수사가 나와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한테 맡긴다. 그러나 대화록 유출 범죄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나 돼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아쉬우니까, 제가 앞에 한 10분 잡아먹었으니까 한 두어 분 정도 더, 예. 대체로 궁금하신 사항들,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야기 됐죠? 예. 한 분만 그럼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예.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예. 마지막, 예. 마이크 드릴게요. 예. 예. 저희 아들이요. 예. 그저께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버쿠젠이 5대0으로 맨유한테 졌다고. 아빠, 레버쿠젠이 5대0으로 졌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밤사이에 있었던 축구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첼시가 뭐 어디한테 1대0으로 졌어, 쩔지, 뭐 이렇게.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상태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해설위원으로 키워볼까, 그래서 그렇게.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해설위원이 되려면, 제대로 축구 해설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축구 뉴스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분데스리가 하려면 독일어를 알아야 되고, 스페인 리그, 바르셀로나 팬이니까 거기를 하려면 스페인어를 알아야 되니까 3개 국어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격려하고 고무 격려, 동조 고무, 찬양 고무 격려를 하는 중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에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지만 가정보안법에는 이걸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작은 일로도 잘 행복해 해요. 누가 용돈 10,000원만 주면 한 반나절 행복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굉장히 잘 행복해지는 청소년이어서, 저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우리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책은 여전히 안 읽어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으라고 그랬더니 한 달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는, 누나는 중학교 때 그거 하루만에 다 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다른 거. 우리 딸은 뭐 예,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휴학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직 졸업 못하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뭐 방송 출연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방송 프로 맡아달라는 제의는 제가 정기 은퇴한 초기에 종편에서 많이 왔었고요. 어느 종편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그만뒀는데, 이제는 좀 악취가 안 나고, 좀 바닥이 좀 안 질척거리고, 이런데 골라서 다녀도 되잖아요. 정치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많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드려서 사양했고요. JTBC는 이제 손석희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뭐 프로그램을 해달라고는 하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시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출연만 한 2번 한 셈이고요. 뭐 개국 1주년 토론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그거 나와달라 그랬는데 새누리당 패널이 이렇게 민주당 둘, 새누리당 둘, 뭐 이렇게 외부 인사 1명씩인데 보수 쪽 외부 인사로 전원책 변호사가 돼 있어서 그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 좋아하거든요. 그만하면 훌륭해요. 보수 쪽에 그만한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표현력 가진 분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패널이 김태흠 또 제 고등학교 후배인 김재원 알죠? 형님 저는 충성 다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최고중진회의 발언 유출자로 지목돼 가지고 김무성 의원한테 형님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문자 보냈던 그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뭐 급전이 필요해서 출연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번 경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출연을 사양했습니다. 좀 그래도 어울려서 서로 입장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격을 갖추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들이 만들어져야 토론에 나가서 의미가 있지. 나가서 되지도 않는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논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시민광장 분들 만났을 때나 얘기하고 딴 데 가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 저녁에 노래 많이 부르시고 재밌게 노시고요. 스트레스 확 푸시고 으쌰으쌰 한번 하시고 다 함께 어떻게 용납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용납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언제 오나를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날들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금 작업 중인 책을 잘 써서 이게 뭐 막 새누리당 욕하고 보수 욕하는 역사책이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 목소리도 잘 듣고 또 그분들 주장 중에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안 들어주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그쪽에서 낸 책은 사주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판매 지수가 거의 빵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낼만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출판사들이 다 상업 출판사잖아요. 검인정 교과서라는 거는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조카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라는 것은 시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역사적 사실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선택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게 그게 검정제도거든요. 국가는 최소한의 기본선 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품질 면에서 너무 저질인 거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무려 7종의 역사교과서가 나가고 거기서 학교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든 뭐 역사교사들이 협의회를 하든 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달아준
교과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자들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시민사회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로 국정교과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따 대놓고 이 표현은 바꿔라, 저 표현은 삭제해라, 이 표현을 꼭 써라,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저는 너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북 답답하면 교학사 교과서 하나 살리려고 나머지 애한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시켜 놓은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교육청에서 명령 내려서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본이 후소차 교과서를 할 때 했던 거, 일본 의익의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북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게. 제가 이번에 쓰는 현대사 책에는 그분들의 주장 중에 너무 촌스러운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렇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내용 자체는 옳고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진짜. 지엇일보 출신 어떤 분이 하는 출판사, 또 히엇일보 출신 어떤 분이 하는 출판사,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맨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찬양하고 이런 책 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읽을 만한 책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 무시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도 꽤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림녹화를 잘했다 이러면 그 산림녹화를 거기 무슨 나무를 심고 하도록 건의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 나무를 심어서 여기를 녹화 성공했다 이렇게 써도 역사책이죠. 근데 그 녹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나와요. 근데 모든 것은 각하의 지시예요. 영명하신 각하께서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도록 메모에 다 써서 지시를 내려보내셔서, 그 메모가 지금도 기념관에 남아있어서 그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각하셨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특정 지역, 울산 어느 지역에 아주 수십 년간 일제시대 때부터 버려져 있던 절개지, 황무지가 숲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자체를 언급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박 대통령은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바꾼 훌륭한 분이신데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는 어떤 역사책에도 그 사실을 언급조차 안 해주고 있다. 비분간개한 나머지 책 한 권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다 영명하신 각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셔서 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가랑이프로 나룻배를 지으신 위대한 수령을 예찬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 대한민국의 극우들 또는 보수 세력의 사고방식과 북의 지배층의 역사 인식 방식이 굉장히 상통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통치하시고 이쪽에는 영명하신 각하의 따님이 통치하시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좀 어긋났는데, 제가 살아온 현대사를 쓰는 거니까 55년, 1959년부터 2013년까지 쓰는 거예요. 네, 당대사를, 제가 살아온 역사를 쓰는 건데, 저는 첫 20년, 20살이 될 때까지를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8년간 집권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게요. 그쵸?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못한 일만 자꾸 얘기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분들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매섭게 비판을 하더라도, 또 그 기간에 우리가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 대통령 임기 중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대통령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잖아요. 물론 다 각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됐지 않냐 이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로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맨날 가스통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사실인 거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방법 면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자기들 나름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약간 너무 박정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시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이든 아니든 그 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싫다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버리면 그것은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못 보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들 비위를 맞추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발 가스통이라도 좀 치워주시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번 써보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자 강연도 다녀야 되고요. 아마 현대사이기 때문에 강연 요청이 꽤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봄까지 책 작업 때문에 강연을 거의 못 다니고 다 사양했기 때문에 내년 봄 이후에는 그 요청이 많이 밀려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논술 특강까지 하게 되면 좀 저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책 들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오늘 먼저 떠남을 용서해 주시고 혹시 사진을 못 찍으시거나 뭐 이 사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저 밖에서 제가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대충 다 한 것 같긴 한데 그죠? 오늘 재밌게 노십시오.